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먼저 소개를 하죠.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예,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일베 사이트에 그 여친 인증 대란 인터뷰 했잖아요. 네. 인터뷰가 나가는 동안 방심 위원이 전화를 주셨어요. 밖에 전화를 주셨대요. 그래서 이 피해 여성이 내 동의 없이 사진이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방심위로 전화를 하면 거기에서 삭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나 동의한 적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순간 삭제가 가능하답니다. 네. 온라인 게시판. 요거를 많이들 모르시고 이제 경찰로 먼저 전화를 하시는데 그쪽으로 전화를 달라는 굉장히 뉴스쇼를 듣고 계시는 경청하고 계시는 심의위원이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출근길에 들으셨던 것 같은데요. 많이들 들으시고 이게 사실은 그냥 그래라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친절하게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전화까지 주신 분이 누구세요? 이거는 좋은 거니까 말해도 되지 않나요? 어떤 분이신지 혹시 실명 밝히셨어요? 예, 누구? 방심이 허민숙 부위원장께서 듣고 계시 고맙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옛날에 제 아는 한 다리 건너 지인은 이게 뭐 동의하에 찍었지만 이게 유출돼가지고 여성분이 완전히 뭐 학교도 휴학하고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이건 보통 일 아니에요. 이게요. 그게 뭐 약간 그 두더지 잡기 같이 돼가지고요. 여기서 지우면 저쪽에 더 뜨고 여기서 지우면 저쪽에 뜨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막 그 계속 광고 사설 서비스 이런 것도 막 알아보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디지털 장의사 막 이런 게 그래서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마케팅성이 강한 적이 실제로 하긴 어려워요. 왜냐면 강제 집행력이 없잖아요. 그쪽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있다 정도만 알려주는 것이고 이걸 한 번에 뭐 민원 넣어주는 정도만 하는 것이지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이제 계속 이제 떠돌더라고요. 그게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의 족쇄가 될 수 있는 게 디지털 그렇죠. 범죄거든요.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좀 뿌리 뽑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인터뷰로 다뤄봤고, 자 뉴스닥 이준석 최고위원. 휴지가 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코를 감기 걸리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감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감기는 아닌 것 같고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게 이제 생기는 건데 어떡하죠? 깨끗한 휴지 좀 드릴게요. 이 시기에 제가 항상 고생입니다. 이것 때문에. 티슈 좀 옆에 놓고 몸이 안 좋은데도 스튜디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코 푸는 소리 같은 게 좀 나더라고요. 보이는 라디오 때문에 보이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이해해 주세요. 코를 좀 풀더라도. 뉴스닥 들어가죠. 자, 오늘 하한가부터 먼저 박원석 전 의원 오늘 하한가? 저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정했습니다. 선거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깐 기다리세요. 이해찬 대표 하한가, 이준석 최고위원. 저는요 이해찬 전 총리를 골랐습니다. 뭐예요 지금 두 분이 하한가 같은 이해찬 대표 고르신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이해찬 전 총리라고 지금 얘기하신 걸 보니까 뭔가 방점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자 풀어보죠. 박원석 전 의원은 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번 주 하한가입니까?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지난 16일에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으로 여야 5당 대표 부부 만찬이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다 그래요. 이유는 민주당이 이제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이 될 거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의석 배정을 받으면 결국에는 이제 비례는 한 석도 못 가져올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당에 이익이 되지 않는데 그 제도를 어떻게 수용하겠냐라는 말씀이셨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마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나 이정미 정의당 대표하고 가벼운 설전도 있었던 모양인데요. 지금 국회 정개특위가 좀 늦게 구성이 돼서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공청회도 예정이 돼 있는데 한편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고 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지난 두 차례의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어요. 공약이었죠. 그리고 민주당의 당론이고요. 근데 이해찬 대표의 저런 말씀은 그 공약과 당론을 다 뒤집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늬만 공약이고 무늬만 당론이
되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의지보다 당리당략이 더 중요하다. 이걸 갖다가 뭐 거의 확정짓는 그런 말씀인데 다른 보도를 보니까는 뭐 보도가 잘못 나갔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그 자리는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었고 그럼요. 부부 동반이었어요. 뭐라고 하세요? 증인들은? 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연동형 그렇게 비례대표제 들었다, 수용하기 우리는? 어렵다. 근데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게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나 정치제도 개혁이 안 됐던 주된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되거나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한다거나 거대 양당 거대 양당의 지역구를 꽉 잡고 있는 분들 이해관계 때문에 급할 게 없으니까 안 된 건데 그동안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선거 연령 인하를 반대하는 걸 두고서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 세계적인 추이를 봐도 그렇고 또 우리 만 18세의 어떤 의식의 성숙도를 봐도 그렇고 당연히 선거 연령 인하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선거 연령 인하를 반대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자기들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국에는 의석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선거 연령 인하를 반대하는 것과 논리적으로 뭐가 다르냐.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한마디로 선거제도 개혁에 찬물을 끼얹고 또 더 나아가서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국회 차원에서 통 큰 협치는 안 됐지만 적어도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생각이 같은 것에 대해서는 협치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회 차원의 이런 협치에도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이다. 아니 저는 근데 혹시 이해찬 대표가 사석이니까 부부 동반 사석이니까 농담처럼 그냥 재미있게 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게다가 당론이기도 하고 게다가 3차 남북 정상회담 평양 갔을 때 뭐 정동영 대표라든지 이정미 대표 다 있는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가 나도 찬성한다. 연동형 비례대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랬죠. 근데 뭐 얼마 안 돼서 지금 상황을 뒤집은 건데 그 말씀을. 근데 이게 이제 농담으로 주고받을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그렇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치고 빠지기 아닌가. 치고 빠지기. 민주당 내 분위기를 그렇게 한번 전달해 놓고 또 언론이 확인 취재에 들어가면은 뭐 보도가 좀 잘못됐다. 네, 나중에 이제 기회 있을 때 밝히겠다. 지금 이제 기자회견 별도로 열어가지고 입장 밝히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분명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될 게 결국 이 선거제도 개혁의 키는 거대 양당이 쥐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머지 야당들은 의견이 같아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다 같습니다. 정의당. 근데 결국엔 두 당이 여기에 미온적이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민주당은 그동안의 당론이었고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대통령의 공약과 그 당론을 지키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지 알겠습니다. 이게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입장 밝혀달라. 의원님 근데 정의당은 원래 그렇게 순진하고 착한 겁니까? 아니면 순진하고 착한 척을 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지금? 이거 다 알고 있던 거잖아요. 보면은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시행했을 때 민주당은 수도권 의석의 절반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뭔지 또 이게 뭐야? 제가 계속 설명드려도 헷갈리는 분이 또 계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할 때 지역구 의원한테 하나 개인한테 투표하고 당을 또 하나 투표를 하죠. 당에서는 30%를 얻은 당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는 30%만큼의 의석을 못 가져가잖아요. 이제부터는 당에서 30%를 얻은 당은 지역구에서 한 10%밖에 못 얻더라도 30%를 보전해 주자. 그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 정의당이라든지 다른 야당들이 바라는 그건데, 그런데 이제 양당 거대 당에서는 지역구에서도 이미 자기 퍼센트만큼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뭐 보전해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뭐 이런 이제 거죠. 우리 이 연동형 비례대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요, 의석수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의석수 늘린다는 것이 사실상 국민 정서상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법적인 이야기를 해요. 뭐 보좌 진수를 줄여가지고 비용을 맞추겠다니. 그런데 그래도 안 될 거고요, 국민 정서상.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방법으로만 이걸 실현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수도권 의석이 확 줄게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어차피 동의가 안 될 거였기 때문에 전 정의당은 굉장히 절박하죠. 그런데 바른미래당도 물론 되면 좋은데 애초에 기대를 안 했던 것이 이 발언의 이제 궤를 한번 보시면요. 민주당에서 가끔가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호의적인 발언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야당 간의 어쨌든 연대나 결합이 이제 가시화되고 그 보수 대통합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바른미래당 꼬시기 위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바른미래당. 네. 정의당은 우선 안중에 한테 없고요. 사탕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가지고 바른미래당이 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니네가 보수 대통합 하는 이유가 뭐냐. 나중에 소선거구제에서 불리할 것 같으니까 하려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걸 좀 풀어줄 걱정 테니까. 말아라. 라는 걸 던지고요. 실제로 그 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제가 당내에서 보면은 막 낚여서 파닥파닥 하는 분들 계세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아니 상식선으로 제가 지금 민주당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절대 안 받아줍니다. 왜냐? 알겠습니다. 자당의 의석 손실이 거의 30-40석 이상 나는 그런 방법인데 이거 했다가 당내 반발을 받느냐. 어떻게 하려고 이해찬 대표가 정신 나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또 이제 파닥파닥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이렇게 한 1-2주일 지나잖아요. 그럼 또 보수 대통합 이런 얘기 사라지잖아요. 그럼 또 민주당에서도 김 빼는 발언 하나씩 합니다. 김 빼는 발언이 하나씩 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선거제도 개혁 중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공약? 지금 뭐 쉽지 않습니다. 않다 쉽지 보고세요. 않고 결국 양당의 입장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취지가 좋고 또 국민적으로 보면은 의석수 늘리는 거에는 부정적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된다는 데는 찬성 비율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간단치 않다. 왜냐하면 과거에 정치제도 개혁의 역사를 보면 당리당략 앞에서 결국에는 이 옳고 그름이나 어떤 이성적 판단이 무력화되는 게 과거의 전례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이준석 의원도 그렇게 보세요. 여기에 또 우리가 자유한국당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요. 수도권에서 절반에서 갖고 오기 위해서 오히려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를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거대 양당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당의 이득을 위해 가지고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도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뭐 안 될 거 알고 지금 이제 정개특위 협상 계속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진성님 청취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통령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시면 어떻겠는가 그 말씀하셨고 대통령령으로 안 되죠. 법입니다. 법으로 해야죠. 당연히 안 되죠. 리존님은 정치공학 넌덜머리 납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권이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국민의 뜻을 받들어라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정의당은 무슨 이제 반문연대 이런 거 하는 겁니까? 뭐 반문연대까지는 아니지만 국회 운영이 쉽지 않을 거다 민주당이 지금 136석 가지고 국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렇게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의 손마저 놔버리겠다면은 정의당이나 민평당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니 저는 근데 오히려 제가 이제 오히려 보수 쪽에서 반문연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움직임에 굉장히 반대하거든요. 왜요? 가치와 비전 없이 그냥 해가지고 반문연대라는 게 얼마나 뭐 안티 집단 아닙니까? 그냥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적 없어요.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 정치 역사 보면 가가지고 반문연대가 다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 옛날에 역사에도 보면 의병들이 모여가지고 13도 창의군 해가지고 서울 진격하자 했는데 누가 대장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대장을 정해놨더니만 아버지 상 치른다고 가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두서없는 반문연대 주장하는 사람들 반문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끝나면은 대한민국 보수는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그러네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해찬 아까 전 총리라고 하면서 이해찬 대표를 하한가로 꼽은 이준석 최고위원은 왜 그렇습니까? 이해찬 총리의 모습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굉장히 강단 있고 또 반대로 정권 옹위에 많이 나서는 모습이었거든요. 아주 강한 총리였죠. 그렇죠. 실제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하면서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해찬 대표가 아무래도 그때와 이제 10여 년 이상의 시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막 정력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예를 들어 그 최근에 불거진 이재명 지사 관련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문제에서 당이 조기에 좀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될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모습 보이거든요. 그건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다뤄요 당에서? 이재명 지사 사건 어떻게 다뤄요? 근데 이거를요. 애매하잖아요. 이게 있습니다. 대표가 이거를 감당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뭔가 해결하지 못하면요. 이게 고스란히 대통령한테 갑니다. 부담이.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물론 뭐 여당이 대통령 옹위하라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정당원이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그렇죠. 그럼 정당에서 충분히 이것에 대해 가지고 언급할 권한이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당이 어물쩍하는 사이에 지금 보면 권력 실세라는 사람을 상정하면서 이제 움직이거든요. 보면은 자기가 이제 억울하다 얘기하잖아요. 당이 수사하는 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억울하겠습니까? 권력기관 그리고 권력기관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저는 이 상황을 지속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상황 장기화되면요. 대통령이 피해 입는 거고 그러면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분을 의존해서 가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해찬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한가는 같이 뽑았는데 조금 이제 지금 이준석
위원이 하한가로 지적한 내용에 잘 동의가 안 되는데 동의가 안 된다. 사실은 당의 존재감이 이전 전임 대표 때보다는 좀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스타일을 바꾼 건 맞습니다. 예전에 총리 시절에는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하고 설전도 마다하지 않고 굉장히 강하게 각을 세우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정책이나 현안을 주도하는 그런 실세형 당대표로 약간 스타일을 바꾼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 종부세안 다시 만들어 와라. 공급대책 내놔야 된다. 이게 이제 정부 부동산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고 지금 제2공공기관 이전도 사실상 거의 혼자서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고 지난번 국감 때 강경화 장관을 상대로 오이사 조치 해제 검토를 끌어냈잖아요. 답변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당대표로서의 역할이기도 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이기도 하지만은 의제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결국에는 당대표로서 당정청 관계에서 당의 존재감을 얼마나 부각시키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전임 대표 때보다는 훨씬 더 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재명 지사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정도 스탠스가 맞다고 박원석 전 의원은 보시는 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수밖에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경찰의 기소 의견만 나온 상황이고 검찰이 기소도 안 한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경찰이 밝혔던 그런 기소 의견의 내용 이것과는 좀 더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아마 민주당 내 논의 지형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 얘기를 해보죠. 그때 가서는 이제 당대표로서 어떤 판단이나 어떤 입장이 나오겠죠.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세요? 얘기 나온 김에. 만약 기소까지 갔다 하면 검찰이 기소했다 하면 저는 만약에 기소한다면은 그리고 지금 경찰이 설명한 내용들보다 조금 더 다른 그런 좀 이른바 구체적 정황 내지는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정황이 나온다면 쉽지 않은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 당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를테면 지금도 민주당 내 물밑에서는 일단 탈당했다가 결백이 입증되면 돌아와라. 이런 의견들이 부담 주지 있거든요. 말아라, 이런 그런 의견들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준석 저는 자진 탈당을 유도하는 발언을 이제 이해찬 대표가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윤리위원회나 아니면 당기위원회를 가는 것 자체가 당에 큰 부담이거든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당 대표가 해야 되는 큰 언론으로서 이제 정무적 기능인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찬 대표가 적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 이해찬 대표가 뭐 밖에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재명 지사를 만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다든지 그럼 지금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원래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도요. 이 역할을 원래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많이 하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지사의 언론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기능이 정무 기능이 거의 동작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해찬 대표가 당내 리더십을 구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뭔가 탈당을 이야기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세요? 탈당했다가 나중에 무죄 되면 돌아와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어차피요. 경찰이 기소 의견을 송치했을 때 검찰이 상당한 용기와 상당한 지금 입장에서 정치적 논란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면은 거의 제 생각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에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자, 지금 하한가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상한가는 왜 그 사람을 뽑아왔는지 그것만 그 시간도 안 될까요? 자, 이렇게 되면 오늘 하한가 이해찬 대표가 오늘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완전 주인공이었어요. 하한가하고 상한가 다음 주로 좀 넘겨보겠습니다. 석브라더스 두 분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함께했습니다.